전통 건축의 이해, 석조 건축의 이해. 오늘날 남아있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한국의 건조물 문화재는 재질에 따라 석조 문화재와 목조 문화재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석조 문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한국에서 출토되는 석재는 단단하여 가공이 어렵지만 그 형태가 오래 유지되고 또 아름다운 무늬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구, 건축 부재, 예술품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죠. 여러분이 사찰 등에서 자주 보는 석탑도 이런 석재를 사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평창 월정사의 팔각 구충석탑 등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물론 석탑 외에도 다른 재료로 만든 탑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탑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재료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시대별 탑의 유형에 따른 특징, 그리고 재료에 따른 탑의 특징 및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탑은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1300여 개가 넘습니다. 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죠. 불교가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나라별로 다양한 탑들이 건축되었는데요. 탑은 사용 재료에 따라 크게 나눠보면 목재로 만든 목탑, 돌로 만든 석탑, 벽돌로 만든 전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양권이라 해도 한국과 일본, 중국의 탑은 각 나라의 자연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는 나무로 조성한 목탑이 발달하였고,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중국에는 벽돌로 만든 전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석탑만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용 재료에 따라 구별되는 탑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탑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세기 후반 무렵인데 이 시기부터 6세기까지는 석탑 이전에 목탑이 발달하였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목탑이 지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전란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발굴된 현장 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규모나 배치, 평면 형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황룡사 목탑집 유구인데요. 유구란 옛날 토목 건축의 구조와 양식 등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잔존물을 말합니다. 비록 남아있는 것이 건물과 탑, 그리고 불상자리를 알려주는 초석이지만 그 규모나 사세가 신라 제1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목탑으로는 유일하게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원래 목탑으로 법주사의 팔상전과 쌍봉사의 대웅전 두 동이 있었으나 쌍봉사 대웅전이 1984년에 소실되고 새로이 복원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8폭의 그림으로 나누어 그린 것을 팔상도라고 하는데요. 이 팔상도를 간직하고 있는 절 안의 건물을 바로 팔상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팔상도는 고대의 불교 사원에서 탑 안에 주로 봉안되었기 때문에 팔상전은 종종 탑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주사 팔상전은 곧 5층 목탑인 셈입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되었고 법주사 팔상전은 정유재란 당시 불에 타 없어진 후
선조 3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인조 4년에 완성된 것으로 1968년 해체 복원 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사각형의 돌로 만든 기단부 위에 목조로 5층 탑신부를 쌓고 가장 위쪽에는 철제로 만든 상륜부를 두고 있습니다. 팔상전은 우리나라의 탑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목탑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목탑이 한 기만 남아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화재에 약한 목재의 특징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란이 많았던 우리나라에 목탑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탑은 바로 석탑입니다. 석탑은 석재를 재료로 하여 만든 탑을 말하며 전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에 취약한 목탑의 불리함에 비하여 석탑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엔 질 좋은 화강암이 많고 일찍부터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한 것 또한 목탑보다 석탑이 많은 이유가 되겠죠. 그럼 주요 시대별 석탑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석탑은 삼국시대 건축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백제를 시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말기인 무왕대 건립된 탑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인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탑으로 유명합니다. 이 탑은 당시 유행되던 목탑의 각부 양식을 목재 대신 석재로 바꾸어 충실하게 구현한 것으로 특히 기단부는 목탑과 같이 낮고 작습니다. 따라서 양식상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한국 석탑의 시원으로 평가받는 기념비적인 탑이기도 합니다. 백제에서 석탑을 목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신라에서는 전탑을 모방하여 석탑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탑을 모방하여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은 미륵사지 석탑과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회흑색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석탑으로 자연석을 고르게 쌓은 널찍한 단층 기단은 전탑 기단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탑신은 거대한 1층 몸돌에 비해 2층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9층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3층만 남아 있습니다. 삼국 통일 후에는 백제와 신라의 탑 양식이 합쳐져 한국 석탑의 독특한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가면사지 3층 석탑과 고선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은 한국 석탑의 특징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석탑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석가탑은 목조탑화 형식을 답습하였던 신라 초기의 석탑에서 발전하여 완전한 신라식 석탑의 전형을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건립되는 우리나라 석탑들은 대부분 이 석가탑을 모범으로 삼아 건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8세기 이후에 평면 구성이나 인면 구성이 신라 때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과 다른 특수한 석탑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형석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석탑의 대표적인 사례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불국사 다부탑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불국사 다부탑은 이중기단의 3층의 탑신을 지닌 신라의 전형 석탑과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단은 방형 평면을 기본으로 사방에 계단을 두어 전체적인 평면이 아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에는 본래 난간이 가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단 윗부분 갑석 모서리에는 4마리의 사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불국사 다부탑은 탑의 형태를 독창적 예술로 승화시킨 점에서 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석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번성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석탑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주로 3층 석탑을 만들었으나 고려 이후에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처럼 여러 개의 각과 층을 가진 다각다층 석탑이 유행했습니다. 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의 전체 높이는 15.2m에 달하고 고려 초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다각다층 석탑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는 불교가 쇠퇴하면서 불교 문화도 많이 쇠퇴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유학을 장려하여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석탑의 건립은 사찰의 창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탑의 건립도 자연히 단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기의 양식과 수법을 간직한 탑이 건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주 신lik사 다층 석탑, 양양 낙산사 7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양 낙산사 7층 석탑은 높이 6.2m의 탑으로 하부 4.7 부분은 돌로, 상부 1.5m 부분은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탑의 머리 장식부에는 찰주를 중심으로 원나라의 라마탑을 닮은 여러 장식들이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어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수요가 많지 않지만 조선 전기에 건립된 이영석탑으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경기 남양주 수종사 8각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을 사용하였는데 형태가 특수하고 의장이 풍부하여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탑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탑은 점토를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빚어서 말린 뒤 800도씨부터 1000도씨인 가마에서 구워 만든 벽돌을 촘촘히 쌓아 올린 탑을 말합니다. 전탑에 사용한 재료는 목탑이나 석탑의 재료와는 전혀 다르고 더욱이 축조 방법도 다를 뿐 아니라 외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탑이 넓은 지역에 걸쳐 상당한 양이 제작된 것에 비해 한국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뿐 그다지 성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는 전탑의 축조는 많은 수고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탑의 구조는 목탑의 모양을 본따서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탑 전체가 뒤틀리거나 부서질 수 있는 구조적 단점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전탑으로는 안동 운은동 5층 전탑, 안동 조탐리 5층 전탑, 경북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경기도 여주 신lik사 다층 전탑,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탑 중에서 8세기 통일신라 시대 때의 경북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높이 17m로 웅장하며 각 층의 지붕에는 기와가 남아있어 처음에는 각 지붕이 기와로 꾸며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탑을 근간으로 하여 전탑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동 조탐리 5층 전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탑으로 화강암 석재와 벽돌을 혼용해서 만든 특이한 탑입니다. 화강석으로 1층 몸돌을 이루게 하고 1층 지붕부터 벽돌을 이용하여 쌓았습니다. 한국 전탑에는 거의 모두 화강암을 혼용하고 있으나 이 전탑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탑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각각의 탑이 세워진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탑에 사용된 여러 재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지역에 있는 탑이 어느 시대에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석탑과 같이 우리 전통 건축물 중 석재를 사용한 석조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석재는 삼국시대 이후엔 불교의 도입과 함께 석탑, 불상, 부도, 당간지주, 성물, 그리고 월정교와 같은 다리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 문화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에 관계되거나 생활에 관계하는 망부석, 도라르방, 수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죠. 이렇듯 석조 문화재는 조성시대에 따라 그 기법이 각각 다르며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석조물 중 부도, 석등, 그리고 다리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별 또는 형태별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석조물의 우수한 조성 기법과 조형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석탑 이외의 석재로 조성된 건축물과 그 기능, 그리고 각 석조물의 특징과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재로 조성된 건축물 중에는 부도란 것이 있습니다. 부도, 무슨 용도로 만든 것일까요? 석탑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면 부도는 스님들의 사리나 유고를 안치하는 탑으로 부도탑으로도 불리웁니다. 부도는 팔각 원당형이 기본이며 고려시대까지 계승되어 전형 양식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팔각 원당형 부도의 일반적 구성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모두 팔각으로 조성되어 전체적인 평면이 팔각으로 된 형식입니다. 현존하는 부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통인신라 시대의 흥법사지 염거 화상탑, 고려시대의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등이 있습니다. 원주에 있던 흥법사지 염거 화상탑은 현존 사리탑 중에서는 건립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단아한 기품과 깨끗한 솜씨가 잘 어우러집니다. 이 승탑에서 보인 형태와 부조상들이 이후의 사리탑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 탑은 원래 강원도 흥법사 터에 서 있었다 하나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탑 이름 앞에 전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치에서 서울로 옮겨진 후에도 탑골 공원 등 여러 곳에 옮겨졌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습니다. 흥법사지 진공대사탑은 진공대사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며 옆에 놓여있는 돌로 만든 함이 있습니다. 본래 강원도 원주의 흥법사 터에 있었으나 1931년 경복궁으로 옮겨왔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습니다. 고려시대 부도 중에서 팔각 원당형 부도 외에도 범종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석종형 부도도 존재했습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도는 조선시대까지 유행했는데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대체적으로 일석으로 쉽게 세울 수 있는 석종형 부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충주 청룡사지 석종형 승탑, 산청 심적사 축파당 대사 부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석등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그 기능보다는 부처님에게 불을 공양한다는 상징성이 강한 조형물입니다. 또한 대웅전이나 탑과 같은 중요한 건축물 앞에 배치되어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석등의 기본형은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기대로 삼고 그 위에 등불을 직접 넣는 화사석과 옥계석을 얹었으며 정상불을 장식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등불이 장치되는 화사석인데요. 이 화사석을 받치는 간주석의 모양에 따라 간주식, 고복식, 이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간주식은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부재가 기둥 모양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석사 무량수전합 석등, 법주사 사천왕 석등, 실상사 백장암 석등, 무량사 석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복식은 화사석을 받치는 부재가 북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석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상사 석등, 관촉사 석등, 개선사지 석등, 설림원지 석등 등이 있습니다. 실상사 석등은 팔각 기둥의 전형적인 간주석과 달리 북을 옆으로 엎어놓은 고복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촉사 석등에서도 각이 없는 굵고 둥그런 기둥으로 가운데 받침을 세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식은 화사석을 받치는 부재가 쌍사자 등 특수한 형태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주사 쌍사자 석등,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등이 있습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법주사 대웅전과 팔상전 사이에 있는 통인신라 시대의 석등으로 사자를 조각한 석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매우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원래 중흥산성 내에 있었으나 일본이 무단으로 반출하려 하여 경복궁으로 옮겨 놓았다가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일반적으로 계곡이나 협곡 등으로 인해 길과 길이 벌어진 곳을 사람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길을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창원 주남 돌다리의 경우 창원의 동읍과 대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주천강에 놓인 돌다리로서 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적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정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다리의 기능적인 의미 이외에 각각 다른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궁궐, 사찰, 성곽 등에 있는 석조 다리들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찾아볼까요? 우선 궁궐의 다리는 왕궁의 권위와 품위 상징, 재앙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궁궐에는 금천과 금천교가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을 금천이라 불렀습니다. 금천의 금은 금지한다, 삼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임금의 구역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의 영제교, 창덕궁의 금천교, 창경궁의 옥천교, 덕수궁의 금천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덕궁의 금천교는 도남문 앞을 흐르는 금천을 가로질러 놓인 돌다리로 정문인 도남문과 정견인 인정견의 대문인 진선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궁궐한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찰의 다리는 속계와 징계를 상징적으로 구분하며
금천을 건너 부처의 세계 출입을 상징합니다. 여수 흥국사 홍교는 흥국사 입구에 있는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무지개형 돌다리로서는 가장 높고 길며 주변 경치와도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성곽의 다리는 수문의 역할과 외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화성의 북수문인 화옥문을 들 수 있습니다. 화자는 화성을 의미하고 홍자는 무지개를 뜻합니다. 다리이면서 성곽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물입니다. 원 또는 지의 다리는 정원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의 일부분을 조성한 다리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 향원지에 향원정으로 들어가도록 지은 취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모양과 구성된 형태가 다리마다 다르네요. 다리는 조성 형식에 따라서 징검다리, 평석교, 홍해교, 누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는 돌 몇 개를 띄엄띄엄 놓아 보행자가 강 따위의 수채를 건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교량입니다. 수심이 비교적 얕은 하천에 만들며 도화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징검다리는 그 형식이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날에도 정원이나 디딤돌로 놓아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평석교는 교각을 세워 그 위에 다리 상판을 평평하게 깐 다리 형식을 말하며 규모와 형식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개울폭이 좁은 경우 판석을 하나 건너질러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널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폭이 넓어지면 중간에 교각을 세우고 교각 위에 멍랫돌을 건너지른 다음 여기에 의지에 판석이나 장대석을 연결해 깔아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닥실마을 청암정에 평석교가 있습니다. 멍랫돌 위에 긴 장대석 하나만을 건너지른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홍해교는 교량 밑이 무지개 같은 반원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교량을 말합니다. 도화거리가 길거나 수심이 깊거나 혹은 류량의 변화가 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홍해교로 가장 규모가 큰 다리는 보성 벌교에 있는 홍교로 보물 제30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교는 다리 위에 누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리가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정자와 같은 유의 공간의 역할도 합니다. 제시된 사진은 송광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다리 삼청교와 그 위에 지은 건물 우화각을 보여줍니다. 삼청교 위에 지어놓은 우화각은 사람들의 통행을 돕고자 만든 것입니다. 두 유물이 다리 역할도 하면서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도 하는 이중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조물 중에서 부도, 석등, 그리고 다리를 다양한 문화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도와 석등은 각 부재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되며 다리는 기능적인 의미 외에도 정치적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 건축의 이해, 석조 건축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